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의 굿나잇 스토리는 벼랑 위의 집입니다. TJ 쿨런 장편소설 든에서 출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자신만의 집을 찾아가는 가장 사랑스러운 여정을 다룬 러블리 판타지입니다. 마법 관리부서 직원인 라이너스는 지시를 받고 향한 고아원에서 특별한 능력을 지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만나는데요. 이 고아원의 아이들과 원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문화계에서 영향력 있는 람다 문학상을 수상한 저자 DJ 클루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사랑으로 귀결시키는 이야기로 독자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데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밤이 되길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벼랑 위에 집. 아서와 선택된 아이들. 1장. 우와, 정말 특별한 능력이구나. 라이너스 베이커는 이 말을 훔치며 말했다. 사실 특별하다는 말로는 모자랐다. 라이너스는 데이지라는 11살짜리 여자아이가 나무 블록들을 공중 부양시키고 있는 모습을 넋놓고 바라보는 중이었다. 블록들이 동시모원을 그리며 느릿느릿 돌았다. 정신을 집중하느라 데이지는 얼굴을 찌푸리고 혀끝을 이새에 빼문 채였다. 블록들은 그렇게 일부는 좋게 허공을 돌던 끝에야 서서히 바닥으로 내려왔다. 데이지의 통제력은 믿기지 않을 만큼 뛰어났다. 좋아. 라이너스는 수첩에 맹렬하게 글씨를 휘갈겼으며 말했다. 이곳은 정부에서 지급한 갈색 카펫과 낡은 기구들이 마련된 말쑥한 원장실이었다. 벽에는 꼴사나운 솜씨로 그려진 다양한 자세의 여우 원숭이 그림이 쭉 걸려 있었다. 원장은 자신은 그림에 열정을 바치고 있다고, 만약 바로 이 고아원의 원장이 되지만 않았더라면 여우 원숭이 훈련사가 되어 서커스 순회 공연을 다니거나 갤러리를 열어 작품들을 온 세상에 선보였을 거라고 자랑했다. 라이너스는 인류를 위해서라도 이 그림들은 원장실 안에 머무르는 쪽이 낫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생각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아마추어가 그린 그림을 품평하러 온 게 아니니까. 그러면 너는 그 물건을 공중에 띄우는 일을 얼마나 자주 하는 거니? 고아원 원장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더니 얼른 대답했다. 원장은 부스스한 곱슬머리에 체구는 땅딸막한 여성이었다. 그렇게 자주 하진 않아요. 원장은 시선을 어디 둬야 할지 모르는 채 양손을 마구 비틀어댔다. 아마 1년에 한두 번? 라이너스가 헛기침을 했다. 한 달에 한두 번이요. 원장은 방금 한 말을 얼른 수습했다. 내 정신 좀 봐. 왜 1년이라고 했을까? 말이 헛나갔네요. 맞아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랍니다. 아시잖아요. 아이들은 자라면 자랄수록 능력을 더 많이 발휘하곤 하죠. 그러니? 라이너스가 데이지에게 물었다. 네, 맞아요. 한 달에 한두 번. 더 이상은 안 해요. 데이지가 더없이 기쁘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 모습을 보며 라이너스는 혹시 아이가 사전에 어떤 대답을 하라는 지도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지금까지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테니까. 그렇겠구나. 라이너스는 대답했다. 그의 펜이 종이 위를 누비는 동안 모두가 잠자코 기다렸다. 두 사람의 눈길을 느끼면서도 그는 수첩에 쓰는 글자에만 집중했다. 정확하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필요했다. 라이너스는 철저 안 빼면 시체였고 이 고아원에서 맞닥뜨린 새로운 사실들은 과장 없이 엄청났다.
사무실로 복귀한 뒤 최종 보고서를 완성하려면 지금 자잘한 사항들을 최대한 많이 적어 놓아야 했다. 원장은 데이지를 붙들고 흐트러진 검은 머리를 갈무리해 나비 모양 플라스틱 핀을 꽂아주며 수선을 떨었다. 데이지는 바닥에 흩어진 나무 블록들을 다시 한번 공중으로 띄워 올리고 싶다는 듯 쓸쓸히 바라보며 수많은 눈썹을 실룩거리고 있었다. 능력을 통제할 수 있니? 라이너스가 묻자 데이지가 채 입을 열기도 전에 원장이 끼어들었다. 당연히 할 수 있죠. 저희는 절대... 라이너스는 한 손을 들어 원장의 말을 막았다. 원장님, 감사하지만 대답은 데이지에게 직접 듣고 싶습니다. 당연히 아이를 위해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데이지 같은 아이들이 좀 더 솔직 담백한 편이니까요. 무슨 말을 더 할 것 같던 원장은 라이너스가 한쪽 눈썹을 들어 올리는 걸 보고서야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데이지로부터 한 발짝 물러섰다. 메모를 다 끝낸 라이너스가 펜뚜껑을 닫은 뒤 펜과 수첩을 서류 가방 안에 집어넣었다. 그 다음에는 의자에서 일어나 말 안 듣는 무릎을 쭈그려 데이지 앞에 앉았다. 데이지는 눈을 휘둥그레 뜬 채 아랫입술을 잘근잘근 씹어대고 있었다. 데이지, 네 능력을 통제할 수 있니? 아이가 느릿느릿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걸요? 여기 온 뒤로는 아무도 다치게 한 적 없어요. 다음 순간 아이의 입꼬리가 축 처졌다. 마커스 전까지는요. 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게 싫어요. 라이너스는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당연히 그렇지. 그래도 때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능을 통제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 그게 꼭 그 재능을 가진 사람의 잘못인 건 아니란다. 그래도 데이지의 기분은 나아지지 않는 듯했다. 그럼 누구 잘못인데요? 라이너스는 눈을 깜빡였다. 글쎄, 변수가 많지.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극단으로 치달은 감정 상태가 그런 경우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해. 슬픔, 분노, 심지어 행복마저도. 어쩌면 너도 너무 행복해서 실수로 네 친구 마커스한테 의자를 집어던진 게 아닐까? 라이너스가 이곳에 파견된 건 바로 그 사건 때문이었다. 마커스는 병원에 입원해서 꼬리 치료를 받았다. 꼬리는 기묘한 각도로 꺾여버렸고 병원 측에서는 의무에 충실하게 이 일을 마법 아동관리부서에 직접 신고했다. 신고에 따라 조사가 시작되었고 이를 위해 라이너스가 이 고아원에 배정된 것이었다. 맞아요. 바로 그거였어요. 마커스가 제 색연필을 훔쳐가는 바람에 너무 행복해서 실수로 의자를 던진 거라고요. 그렇구나. 사과는 했니? 그러자 데이지는 다시 나무 블럭들을 내려다보면서 발을 꼼지락거렸다. 했어요. 마커스도 괜찮다고 했고요. 심지어 색연필을 깎아서 돌려주기까지 했어요. 마커스가 저보다 연필을 더 잘 깎거든요. 마커스는 참 사려 깊네. 라이너스가 대답했다. 손을 뻗어 데이지의 어깨를 다독여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건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 마커스를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단 건 알아. 앞으로는 감정에 휘둘리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해보자꾸나. 어때? 데이지는 격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앞으로는 오로지 제 정신력만으로 의자를 집어던지기 전에는 꼭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해볼게요. 라이너스는 한숨을 쉬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낡은 고아원 건물 안쪽 어딘가에서 종소리가 들려왔다. 비스킷 먹을 시간이다. 데이지가 문을 향해 달려갔다. 딱 한 개만 먹어야 한다. 저녁 먹을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원장이 아이의 뒤에 대고 외쳤다.
알았어요. 데이지는 고함을 질러 답한 뒤 문을 쾅 닫았다. 복도를 달려 부엌을 향하는 아이의 조그마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분명 잔뜩 먹어버릴 테죠. 매일 그러거든요. 원장이 그렇게 중얼거린 뒤 책상 앞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오늘은 그럴 만도 하죠. 라이너스가 대답하자 원장은 한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마른 세수를 하더니 그를 향해 경계의 눈초리를 던졌다. 그럼 이제 끝났네요. 아이들 모두와 면담하셨죠? 고아원 내부 점검도 끝냈고 마커스도 잘 있는 것 확신하셨고요. 그 의자 사건이 있었지만 데이지는 절대 마커스를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답니다. 라이너스는 원장의 말을 믿었다. 마커스는 데이지를 곤란에 빠뜨릴 생각은커녕 깁스에 라이너스의 사인을 받으려 안달이었다. 라이너스는 그건 자신의 위치에 걸맞지 않다며 몸을 사렸다. 마커스는 실망하다가도 순식간에 기운을 차렸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금세 회복하는 아이들의 능력을 볼 때마다 그는 놀라곤 했다. 그렇죠.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실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실 건 압니다만 그 말에 라이너스는 발끈했다. 당연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사본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때까지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그 무엇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원장이 허둥지둥 수습했다. 제가 뭘 부탁드리려던 건 아니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법 아동관리부서 역시도 감사할 테고요. 라이너스는 일부러 서류 가방을 뒤적이면서 만족스러울 때까지 내용물을 정돈했다. 서류 가방을 닫고 잠금 장치를 짤깍 채웠다. 자, 이제 다른 사항이 없다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을 좋아해요. 저도 아이들이 좋습니다. 라이너스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일을 하지 않았겠죠. 다른 사람들이랑은 이렇지 않았거든요. 원장은 헛기침을 하며 목을 가다듬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례 연구원들 말이에요. 라이너스는 문 쪽을 아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탈출이 눈앞이었는데 그는 서류 가방을 방패처럼 품에 안고는 되돌아섰다. 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책상 주위를 서성였다. 라이너스는 습관대로 한 발짝 물러섰다. 원장은 그에게 가까이 오는 대신 책상에 몸을 기댔다. 예전에 다른 분들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랬을 텐데 그 사람들은 아이들을 보지 않아요. 아이들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애들이 가진 능력만을 보죠. 여느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능력을 지닌 아이들한테도 기회는 주어져야죠. 이 아이들이 두려워해야 할 존재로 취급받는다면 어떻게 입양을 가겠습니까? 원장이 코웃음을 쳤다. 입양은 무슨? 라이너스는 눈을 가늘게 떴다. 제가 말 실수라도? 그러자 원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신선하시네요. 그 낙관의 저까지 물들어 버리겠어요. 저야 한 줄기 햇살 같은 존재죠. 라이너스는 무미건조한 말투로 대답했다. 그럼 달리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이제 그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원장은 그렇게 말하자마자 방금 한 말을 주워 담고 싶다는 듯 당혹스러운 표정을 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마법 아동관리부서에서 일하시잖아요. 땀 한 줄기가 목덜미를 간지리며 셔츠깃 안쪽으로 흘러내렸다. 차라리 비가 쏟아지는 바깥에 있는 쪽이 낫겠다는 생각이 아주 오랜만에 들었다. 마법 아동관리부서에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원장은 머뭇머뭇 입을 열었다.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겠죠. 원장은 팔짱을 낀 채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다. 그냥 궁금할 데 없으세요? 전혀요. 라이너스는 대답부터 던져놓고 그 뒤에야 뭘 말입니까? 하고 덧붙였다. 선생님께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고아원이 어떻게 되는지 말이에요. 또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이곳을 찾지 않는 한 아이들은 밝고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밝고 행복한 어른이 되겠지요. 자기 자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정부의 규제를 받는 어른 말이죠. 궁지에 몰린 기분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저는 마법 성인관리부서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서요. 그 문제는 그쪽과 상의하시지요. 저는 오로지 아이들의 복지만을 담당하지 나머지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원장은 서글픈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이 영영 아이인 건 아니잖아요, 베이커 씨. 결국은 어른이 된다고요. 원장님 같은 분들에게 배운 것들을 활용하며 어른이 되면 입양되지 않더라도 고아원 바깥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겠지요. 라이너스는 또다시 문을 향해 뒷걸음으로 나아갔다. 그럼 버스 시간이 다 되어서 말입니다. 갈 길이 멀어서 버스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거든요.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보관용 사본을 받게 되실 겁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그때 문의해 주십시오. 사실은 또 다른 질문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이미 문 밖으로 나간 라이너스가 외쳤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을 쾅 닫자 빗장이 짤깍 맞물렸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시 천천히 내쉬었다. 이제 끝이야. 해냈구나 나 자신. 저 원장 분명 질문을 수백 개씩 보내오겠지. 아직 들리거든요? 문 저편에서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라이너스는 그 말에 흠칫 놀라 서둘러 복도를 걸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부엌에서 발랄한 웃음소리가 터졌다. 라이너스는 걸음을 멈췄다. 그냥 떠나는 게 낫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향해 발끝을 세워 살그머니 다가가 보았다. 벽을 지나치는데 마법아동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고아원이라면 어디에나 걸려있는 똑같은 메시지가 담긴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웃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 위로 관리자의 지시를 따르면 행복해져요. 그리고 조용한 어린이가 건강한 어린이입니다. 또 상상력이 있는데 마법이 왜 필요해? 같은 문구들이 쓰여 있었다. 부엌 문 안으로 고개를 슬쩍 들이밀어 보았다. 커다란 나무 식탁에 아이들이 여러 둘러앉아 있었다. 두 팔이 푸른 깃털로 뒤덮인 남자아이, 마녀처럼 쉰소리로 웃어대는 여자아이. 여자아이는 파일에 적혀있던 마녀라는 설명과 딱 맞아떨어지는 모습이었다. 선원들이 넋을 잃는 바람에 배가 기슬게 충돌하고 말 정도로 유혹적인 노래를 부른다는 좀 더 나이가 많은 여자아이도 있었다. 파일에서 그 내용을 읽었을 때 라이너스는 주춤했었다. 어깨에 털가죽을 두른 어린 남자아이 셀키도 있었다. 그리고 물론 데이지와 마커스도 있었다. 데이지는 입에 비스킷을 한가득 문 채 마커스 옆에 붙어 앉아서는 꼬리 깁스를 보며 감탄을 쏟아내고 있었다. 마커스는 식탁 위에 꼬리를 올려놓고 불그레한 주근깨 투성이 얼굴로 데이지를 보며 씩 웃고 있었다. 이내 데이지에게 꼬리 깁스 위에 색연필로 그림을 하나 더 그려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이 보였다. 데이지는 냉큼 승낙했다. 꼭 그려줄게. 아니면 뾰족한 이빨과 침이 있는 벌레를 한 마리 그려줄까? 와, 벌레로 할래. 꼭 벌레 그려줘.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라이너스는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났다.
현관문을 향해 다가가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절로 한숨이 나왔다. 또 집에 우산을 두고 나온 것이었다. 하필이면. 문을 열고 비가 쏟아지는 바깥으로 한 걸음 나서면서 그는 집으로 가는 기나긴 여정을 시작했다. 2장. 베이커. 라이너스는 다른 이들에게는 들리지 않게 끙 소리를 냈다. 그럭저럭 괜찮게 흘러가던 하루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말이다. 구내 식당에서 산 질척거리는 샐러드를 먹다가 하얀 정장 셔츠에 오렌지 샐러드 드레싱이 튀었는데 문질러 지우려 할수록 지워지기는커녕 번지기만 했다. 지붕을 거세게 두드리는 폭우는 당분간 멎을 기미가 없었다. 그런데 오늘도 우산을 집에 두고 왔다. 그래도 그 밖엔 꽤 괜찮게 흘러가던 하루였다. 대체로는 그랬다. 젠킨스가 이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자 근처 자리에서 들려오던 키보드 소음이 잠잠해졌다. 젠킨스는 험상궂게 생긴 여성으로 머리카락을 어찌나 바짝 당겨 묶는지 일자로 이어진 눈썹이 이마 한가운데까지 치켜 올라가 있었다.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웃어본 적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았다. 뱀처럼 고약한 성미를 지닌 우중충한 사람이었으니까. 젠킨스는 라이너스의 상사인 관리자였기에 라이너스는 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애를 쓰며 지냈다. 그가 차디찬 돌바닥에 구두급 소리를 딱딱 울리며 책상들 사이로 다가오고 있었다. 라이너스는 셔츠 깃을 초조하게 잡아당겼다. 젠킨스의 비서, 비열한 두꺼비를 닮은 건설하는 남자가 직원들의 업무 태만을 기록하는 클립보드와 터무니없을 만큼 기다란 연필을 들고 상사의 뒤를 바짝 따르고 있었다. 건서의 손에서 하루 종일 누적된 벌점은 매주 합산되었고 한 주가 끝났을 때 벌점이 5점을 넘으면 인사 파일에 기록되었다.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이었다. 젠킨스와 건서가 지나치는 책상에 앉은 사람들은 일하는 척 고개를 푹 수그렸지만 실제로는 라이너스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으며 또 무슨 벌을 받을지가 궁금해 바짝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게 뻔했다. 강제로 조퇴를 하고 월급이 깎이려나 아니면 강제로 일하고 월급은 똑같이 깎이든지 최악의 사태라면 해고를 당해 이대로 경력의 끝을 맞고 깎일 월급마저 없어질지도 모른다. 고작 수요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심지어 다시 생각해보니 수요일도 아니고 화요일이라는 점이 더 지독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일이 없었다. 15분 주어진 점심시간에서 1분을 더 썼다든지 지난번 제출한 보고서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게 아니라면 말이다. 라이너스의 머릿속은 정신없이 내달렸다. 셔츠에 묻은 샐러드 드레싱 얼룩을 지우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썼나? 아니면 보고서에 오타가 있었던 걸까? 절대 그럴 리가 없었다. 보고서는 그의 셔츠와는 딴판으로 티 한 점 없었으니까. 하지만 젠킨스의 일그러진 표정을 보니 조짐이 좋지 않았다. 늘 얼어붙을 만큼 춥기만 하던 사무실이 지금은 답답할 만큼 후덥지근했다. 심지어 지독한 날씨 탓에 사무실로 새어드는 외풍조차도 라이너스의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땀을 씻어주지 못했다. 컴퓨터의 모니터가 발하는 은은한 초록색 빛조차 눈이 부셔서 라이너스는 호흡을 느리고 고르게 유지하려 애를 썼다. 지난번에 건강검진 받았을 때 의사에게 고혈압이니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라는 말을 들었었다. 젠킨스야말로 스트레스 요인이었다. 그 말은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지만 라이너스의 조그만 나무 책상은 사무실 한가운데에 있었다. 사무실 안 14개씩 26열로 배열된 책상들 가운데 L열 7번 책상이 그의 자리였다.
책상들은 빽빽하게 붙어 있었다. 마른 사람들은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는 틈새였지만 배에 군살이 몇 파운드 더 붙어 있다면, 책상 위에 잡다한 개인 소지품을 놓는 게 허용되었더라면 라이너스 같은 사람이 책상 틈새로 지나갈 때마다 재난이 일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 소지품이 금지된 사무실이었기에 대체로는 널따란 엉덩이를 책상에 부딪히고 싸늘한 시선들을 향해 다급하게 사과하는 형편이었다. 라이너스가 사무실에서 제일 늦게 퇴근하는 이유 중 하나도 그것이었다. 또 하나는 얼마 전 마흔이 된 그를 기다리는 거라고는 작은 집 한 채, 그 누구보다도 오래 살게 분명한 까칠한 고양이 한 마리, 그리고 다이어트가 기적을 가져온다는 장광설을 신나게 늘어놓던 의사가 쿡쿡 찌르고 쑤셔대던 자꾸만 불어나는 허리 사이즈 정도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구내 식당에서 질척거리는 샐러드를 사 먹는 것 또한 같은 이유에서였다. 사무실 벽 높은 곳에는 섬뜩할 만한 명랑한 표어가 걸려 있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에 충실하세요. 잃어버린 시간은 낭비이기에. 라이너스는 그 표어들을 볼 때마다 치를 떨었다. 초조한 마음의 손톱으로 손바닥을 꾹꾹 찔러댈세라 라이너스는 양손을 책상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L열 6번 자리에 앉은 트램블리가 그를 향해 음침한 미소를 보내왔다. 라이너스보다 한참 어린 트램블리는 일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다. 골치 좀 아파지겠네요. 그가 라이너스를 향해 중얼거렸다. 입을 일자로 앙담은 젠킨스가 라이너스의 책상 앞에 다가와 섰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거울 없이 어둠 속에서 아무렇게나 화장품을 바른 것 같은 얼굴이었다. 뺨에는 짙은 자홍색 블러셔를 발랐고 립스틱은 핏빛이었다. 검은색 바지 정장을 입었는데 목까지 단추를 바짝 채운 채였다. 어찌나 깡말랐는지 날카로운 뼈에다가 피부를 있는 힘껏 팽팽하게 당겨 씌워놓은 것 같은 사람이었다. 반면 건서는 트램블리만큼이나 앳된 얼굴을 한 남자였다. 떠도는 소문으로는 어느 대단한 분, 아마도 최고위 경영진의 아들일 거라고들 했다. 라이너스는 동료들과 말을 섞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속닥거리는 말들을 듣긴 했다. 어릴 때부터 라이너스는 자기가 입만 다물고 있으면 남들이 자기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나아가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마저도 종종 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어머니 말로는 어린 시절의 그는 벽에 바른 페인트나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있다고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기억조차 희미한 아이였다고 했다. 베이커. 젠킨스는 으르렁거리듯 그의 이름을 불렀다. 건서가 그 옆에 서서 미소 띤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호감 가는 미소는 아니었다. 건서의 치아는 하얗게 그지없는 네모난 모양이었고 턱에는 보조개가 패였다. 잘생겼지만 섬뜩한 남자였다. 다정한 미소를 지어도 눈에는 웃음기 한 점 없었다. 건서의 미소가 진짜처럼 보이는 건 그가 불심 검문을 나와서 기다란 연필을 들고 클립보드에 신나게 벌점을 기록할 때뿐이었다. 아마 오늘이 건서가 등장해 벌점 제도를 만든 이래 여태껏 기적적으로 피해왔던 벌점을 드디어 받는 날인지도 모르겠다. 직원들은 끊임없이 감시당했다. 천장에 달린 큼지막한 카메라들이 모든 걸 녹화하고 있었다. 누군가 잘못을 하다가 걸리면 벽에 붙은 상자 모양의 커다란 스피커들이 지지직 소리를 내며 깨어났다. 그 다음에는 K열 2번 책상이라든지 Z열 13번 책상에 벌점을 매긴다는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지곤 했다. 라이너스는 딴짓을 하다가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기에는 너무 똑똑했고 또 너무 겁이 많았다. 하지만 충분히 똑똑했던 것도 겁이 많았던 것도 아니었는지 곧 벌점을 받을 모양이었다.
어쩌면 벌점을 5점이나 받아서 인사 파일에 기록이 남는 바람에 이 부서에서 쌓은 17년간의 경력에 5점이 남을지도 모르겠다. 셔츠에 묻은 샐러드 드레싱 얼룩을 본 걸까? 업무시 복장 규정은 엄격했다. 마법아동관리부서 직원들을 위한 안내서인 규칙 및 규정집 242페이지에서 246페이지에 걸쳐 매우 상세하게 실려 있을 정도였다. 얼룩을 본 누군가가 관리자에게 보고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그리 놀랍지 않았다. 더 서사운 일로 해고된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라이너스도 알고 있었다. 젠킨스 씨. 라이너스는 속삭임에 가까운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입을 열었다. 반갑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젠킨스를 만나는 건 조금도 반갑지 않았다. 무슨 일이시지요? 건서의 미소가 한층 환해진 걸 보니 벌점을 10점이나 받게 될지도 몰랐다. 샐러드 드레싱이 오렌지색이었잖아. 자리를 정리할 때는 상자조차도 필요 없을 테였다. 사무실에 그의 물건이라고는 입은 옷을 제외하면 마우스패드 하나가 전부였으니까. 마우스패드의 빛바랜 사진으로 담긴 새하얀 모래사장과 푸르디 푸른 바다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곳에 있고 싶지 않나요? 가고 싶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젠킨스는 라이너스의 인사를 받아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곳에서 눈썹을 치켜 올리며 라이너스를 을러댔다. 물론 실제로 눈썹이 거기까지 올라갈 리는 없었지만 라이너스는 침을 꿀꺽 삼켰다. 죄송합니다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리가. 그럼 죄송합니다. 건서가 클립보드에 무언가를 휘갈겨 썼다. 라이너스의 겨드랑이에 눈에 띄게 번진 땀 얼룩을 보고 벌점을 추가하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하지만 당장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젠킨스는 라이너스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다. 분명 무슨 짓을 했겠지. 상당히 끈질긴 사람이었다. 차라리 샐러드 드레싱을 흘려 얼룩이 생긴 걸 솔직하게 털어놓는 쪽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창고를 떼어낼 때랑 똑같을 것이다. 질질 끄는 것보다 한 번에 뜯는 게 덜 아픈 법. 예, 그러니까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거든요. 말하자면 다이어트를요. 젠킨스가 얼굴을 찌푸렸다. 다이어트? 라이너스는 초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의사의 지시로요. 과체중이라 이거죠? 건서가 재미있어 죽겠다는 듯 물었다. 라이너스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건서는 딱하다는 듯 소리를 냈다. 그래 보였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래도 포기하는 것보다 늦게라도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는 클립보드 모서리로 판판한 자기 배를 툭툭 쳤다. 건서는 정말 혐오스러운 인간이었다. 라이너스는 그 말도 입 밖에 내지 않기로 했다. 굉장하네요. 질문에 대답이나 하시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젠킨스가 쏘아붙였다. 이 상황을 어서 마무리 짓고 싶었다. 실수였습니다. 제가 질치지 못해서요. 샐러드를 먹는 중에 케일 조각이 마치 자유의지라도 있는 것처럼 툭 떨어지는 바람에 도대체 무슨 소리를 칙거리는 거야. 젠킨스가 라이너스의 책상에 손을 짚고 상체를 수그리더니 검게 칠한 손톱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뼈가 부딪혀 나는 쩔그렁 소리 같았다. 입 다물어. 예, 젠킨스 씨. 젠킨스가 라이너스를 노려보았다. 뱃속이 쥐어짜듯 뒤틀렸다. 젠킨스가
느릿느릿 입을 열었다. 내일 아침에 열리는 최고위 경영진 회의에 당신을 참석시키라는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사실 젠킨스가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말을 했다 한들 방금 들을 말만큼 놀라지는 않았을 것 같았다. 라이너스는 눈을 끈뻑였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젠킨스가 다시 몸을 고추 세우더니 팔짱을 꼈다. 당신이 쓴 보고서는 읽어봤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간신히 수준 미달을 면한 정도더군. 그러니까 라이너스 베이커를 호출한다는 공문을 받고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 오한이 일었다. 입사한 이래 최고위 경영진의 호출은 처음이었다. 그가 최고위 경영진을 딱 한 번 마주한 건 연말의 오찬 행사 때였다. 그들은 행사장 앞쪽에 한 줄로 서서 라이너스를 비롯한 하급자들에게 알루미늄 포일 쟁반에 담겨있던 말라 비틀어진 햄과 덜 익어 서걱거리는 감자 샐러드를 일일이 나눠주었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대가로 이렇게 좋은 식사를 대접받게 된 거라며 씩 웃어댔다. 그렇게 받은 음식은 자연스럽게 책상으로 가져와 먹어야 했다. 줄을 서는 동안 15분의 점심시간이 동났기 때문이었다. 지금이 9월이니 연말까지는 몇 달이나 남은 상태였다. 그러므로 젠킨스의 말은 곧 최고위 경영진이 라이너스를 개인적으로 불러냈다는 거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분명 좋은 일일 리가 없었다. 젠킨스는 대답을 기다리는 표정이었다. 라이너스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어 실수가 있었던 게 아닐까요? 라고 말했다. 실수라. 젠킨스가 그의 말을 되뇌었다. 실수란 말이지. 최고위 경영진은 실수 따위 하지 않습니다. 옆에 서 있던 건서가 선웃음을 흘렸다. 그렇지. 맞다. 그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젠킨스는 라이너스의 대답이 흡족하지 않은 듯했다. 그제야 라이너스는 그 역시 이 일에 대해 자기만큼이나 아는 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자 고약하게도 조금 짜릿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엄청난 두려움이 담겨 있었지만 짜릿한 건 짜릿한 거였다. 어쩌다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옛날에 어머니가 이러셨지. 남의 고통을 보고 좋아하면 안 돼. 그건 정말 못된 짓이다. 그날 이후 여태까지 그런 마음을 억누르며 살아왔는데 모른단 말이지. 젠킨스는 당장이라도 그를 후려갈길 기세였다. 불만 접수라도 한 건가? 혹시 내 관리자로서의 자질에 불만을 가졌고 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 아닙니다, 젠킨스 씨. 내 관리자로서의 자질에 만족하나. 그럴 리가. 예. 건서가 클립보드 위에 연필을 사각사각 놀리며 무언가 썼다. 정확히 어떤 점이 만족스럽지? 난제도 이런 난제가 없었다. 라이너스는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었다. 사소한 선의의 거짓말조차도. 한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음 거짓말을 하게 되어서 결국 수백 가지 거짓말을 일일이 기억해야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그럴 바엔 정직하게 사는 게 더 편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반드시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때가 오기에 마련이다. 바로 지금처럼. 그렇다고 완전한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건 아니었다. 진실을 살짝 뒤트는 건 거짓말이 아니니까. 무척 권위 있으시죠? 젠킨스의 눈썹이 또 머리카락에 닿도록 치켜 올라갔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젠킨스가 한 손을 들더니 손가락을 딱 튕겼다. 건서가 클립보드에 꽂아둔 종이들을 뒤적이다 크림색 종이 한 장을 꺼내 젠킨스에게 내밀었다. 그는 마치 그 종이가 몸의 다른 부위에 닿았다가는 감염되어 수포라도 생긴다는 듯 엄지와 검지로 집어들었다.
내일 오전 9시 정각이야, 베이커. 늦었다가는 두고 보라고. 당연히 회의에 다녀온 만큼의 업무 시간은 나중에 벌충하도록 해. 필요하다면 주말에 출근을 해야겠지.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현장 파견 업무도 없으니까. 물론입니다. 라이너스는 잽싸게 동의했다. 젠킨스는 다시 몸을 숙이더니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만약 나에 대한 불만을 입 밖에 냈던 거라면 네 인생을 생지옥으로 만들어주지. 알겠나, 베이커? 예. 그가 라이너스의 책상 위에 종이를 떨어뜨렸다. 종이는 팔락거리며 날아가다 바닥으로 떨어지기 전 책상 끄트머리에 안착했다. 젠킨스가 머리 위에 버티고 서 있는 지금은 도저히 손을 뻗어 서류를 집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젠킨스가 뒤로 빙글 돌더니 모두들 된통 당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업무에 집중하는 게 나을 거라고 고함을 쳤다. 곧 키보드를 타닥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건서는 여전히 라이너스의 책상 옆에 서서 묘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는 중이었다. 라이너스는 의자에 앉은 채 불편하게 몸을 꿈지럭거렸다. 한참 지나서야 건서가 밉살 맞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그분들이 왜 당신을 호출한 건지 모르겠군요. 분명 더 적합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리고 베이커 씨? 예. 셔츠에 얼룩이 묻었네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벌점 1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그 말을 남긴 뒤 건서도 뒤돌아 젠킨스를 따라갔다. 라이너스는 숨을 참고 있다가 두 사람이 비열까지 다다른 뒤에야 폭발하듯 숨을 내뱉었다. 방금 만든 땀 얼룩을 빼려면 집에 가자마자 셔츠를 빨아야 할 것 같았다. 한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지금 느끼는 감정의 정체에 대해 고민했다. 당혹감, 분명히 그랬다. 그리고 아마도 두려움. 옆자리에 트램블리가 젠킨스가 남기고 간 종이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려고 고개를 티나게 쭉 뺐다. 라이너스는 종이가 구겨지지 않게 조심해서 낚아챘다. 결국 그날이 온 거네요. 트램블리는 지나치게 신나 보였다. 새로운 옆자리 이웃은 누가 되려나? 라이너스는 애써 무시했다. 모니터의 녹색빛이 반사되는 바람에 종이 위 굵은 글자들이 한층 더 불길해 보였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마법 아동관리부서 최고위 경영진으로부터의 전달사항. 참조 피델리어 젠킨스. 9월 6일 수요일 오전 9시에 라이너스 베이커를 최고위 경영진 집무실로 호출함. 혼자 올 것. 그게 다였다. 이거 참. 하고 라이너스가 중얼거렸다. 시계가 5시를 알리자 라이너스 주위 사람들은 컴퓨터를 끄고 외투를 입기 시작했다. 다들 서로 잡담을 주고받으며 사무실을 나섰다. 라이너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사무실을 나서며 그를 빤히 쳐다보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젠킨스가 하는 말이 들리지 않을 거리에 앉아있던 사람들 또한 식수대 근처에서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다가 전부 알게 된 모양이었다. 그들이 주고받은 소문은 모조리 말도 안 되는 데다가 틀린 것 투성일 테지만 어차피 라이너스 스스로도 불려가는 이유를 모르니 그들이 뭐라고 짓거린들 할 말은 없는 형편이었다. 5시 30분까지 기다린 뒤 그 역시 퇴근 준비를 시작했다. 대부분 퇴근한 뒤였지만 저쪽 끝 젠킨스의 사무실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나가는 길에 그 앞을 지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게 천만 다행이었다. 오늘은 더 이상 젠킨스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모니터가 꺼지자마자 일어서서 의자 등받이에 걸쳐두었던 외투를 집어들었다. 외투를 입으니 우산을 놓고 온 게 떠올랐다. 빗소리를 듣자 하니 쏟아지는 기세는 여전한 듯 싶었다.
그래도 서두르면 버스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사무실을 나가는 길, 4개의 각각 다른 열에 있던 6개의 책상에 부딪혔지만 전부 제자리에 잘 정돈해 두고 나왔다. 오늘 밤에도 샐러드를 먹어야겠지. 샐러드 드레싱 없이. 버스를 놓쳤다. 빗속에서도 덜커덩거리며 저만치 사라지는 버스의 후미등과 꽁무니에 붙은 광고는 선명히 보였다. 웃는 얼굴의 여자, 그리고 무언가를 보면 말하라. 등록은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라는 문구. 어련하시겠어. 라이너스는 혼자 중얼거렸다. 다음 버스는 15분 뒤였다. 그는 머리 위로 서류 가방을 들어 비를 막은 채 버스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는 당연히 10분 늦게 도착한 버스에서 내렸다. 정류장은 집에서 몇 블록 떨어져 있었다. 응? 바깥이 물바다네요. 버스 기사가 말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대답하며 라이너스는 인도 위로 내려섰다. 정말이네요. 버스는 문을 쾅 닫은 후 곧장 출발했다. 뒷바퀴가 큼직한 물 웅덩이를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 무릎까지 흠뻑 젖고 말았다. 라이너스는 한숨을 쉬며 집을 향해 터덜터덜 걷기 시작했다. 동네는 잠잠했고 켜진 가로등 불빛은 빗속에서도 따스해 보였다. 작은 집들로 이루어진 동네였지만 가로수가 길 양쪽에 늘어서 있었다. 무성한 가로수 잎은 흐릿한 초록에서 한층 더 흐릿한 붉은색과 금색으로 변해가는 중이었다. 레이크우드 167번지의 장미덤불은 조용히 꽃을 피웠다. 레이크우드 193번지엔 그를 볼 때마다 신이 나서 캉캉 짖는 개가 한 마리 있었다. 또 레이크우드 207번지에는 나무에 줄로 매달아 놓은 타이어 그네가 있었는데 그 집 아이들은 이제 자기들은 그런 걸 타면서 놀기에는 다 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라이너스는 어린 시절 늘 타이어 그네를 갖고 싶어 했지만 어머니는 너무 위험하다며 안 된다고 했다. 오른편에 좀 더 작은 거리로 들어서자 왼편에 헤르메스 웨이 86번지가 나타났다. 그곳에 그의 집이 있었다. 집은 작았고 뒤편 울타리는 교체할 때가 지난 상태였다. 전반적으로 근사해 보이진 않았다. 하지만 이 집 현관문 앞에는 마음만 내키면 온종일 앉아서 하루가 흘러가는 걸 바라볼 수 있는 예쁘장한 포치가 있었다. 지금은 저녁인데다가 비가 쏟아져 꽃봉오리를 오므리고 있지만 평소엔 집 앞 화단에서 키 큰 해바라기들이 서늘한 바람에 살랑거렸다. 몇 주째 비가 그칠 줄 몰랐다. 거의 매일 부슬비가 내렸고 그러다가 때때로 지긋지긋한 폭우가 되어 쏟아지곤 했다. 집 앞 우편함 앞에 걸음을 멈추고 오늘치 우편물을 챙겼다. 전부 거주지 귀하라고 적힌 인간미 없는 광고물이었다. 마지막으로 편지를 받은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포치 계단을 오른 뒤 외투에서 물을 털어내고 있는데 어디선가 라이너스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보나마나 옆집일 게 뻔했다. 한숨이 나왔다. 그는 못 들은 척하고 싶었다. 생각은 좀 해봤어? 무슨 말씀이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클래퍼 여사님. 옆집 포치의 클래퍼 여사가 테리면으로 된 목욕 가운 차림을 한 채 앉아 있었다. 클래퍼 여사는 그냥 나이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호호 할머니처럼 보였다. 언제나처럼 손에 들린 파이프에서 연기가 구불구불 피어올라 클래퍼 여사의 불룩하게 부풀린 머리카락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들고 있던 휴지에 가래 섞인 기침을 뱉어냈는데 아무리 봐도 1시간 전에는 이미 버렸어야 할 휴지였다. 그쪽이 키우는 고양이가 또 우리 집 마당에 들어와서 다람쥐를 쫓아다녔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아?
칼리오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라이너스는 전에 했던 말을 반복했다.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니라고요.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지. 클래퍼 여사가 쏘아붙였다. 그래요. 당장 해보도록 하죠. 지금 말 대꾸 하는 거야, 라이너스? 꿈도 못 꾸리는걸요. 사실은 자주 꿈꾸는 일이었다. 그렇겠지. 오늘 밤에는 집에 있게? 예, 클래퍼 여사님. 오늘도 데이트는 안 하고? 서류 가방 손잡이를 쥔 라이너스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안 합니다. 운 좋은 숙녀분이 아무도 없나 봐? 클래퍼 여사가 파이프를 빨아들인 뒤 코로 짙은 연기를 내뿜었다. 아, 미안해. 또 깜빡했군. 그쪽은 숙녀분한테는 관심 없다 그랬지. 깜빡한 거 좋아하시네. 없지요, 클래퍼 여사님. 내 손자가 회기사란 말이지. 굉장히 안정적인 편이야. 걷잡을 수 없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나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뭐라고 그 애를 판단해. 숫자랑 씨름하느라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 우리 손자더러 그쪽한테 연락 좀 해보라고 할게. 그러지 마셨으면 합니다만. 그러자 클래퍼 여사가 킬킬 웃었다. 눈이 꽤 높은가 보지? 라이너스는 당황해 횡설수설했다. 그게 아니라, 전 그런데 쓸 시간이 없습니다. 클래퍼 여사는 코웃음 쳤다. 시간이 없으면 만들라고, 라이너스. 그 나이 짝이 없으면 정신건강에 안 좋아. 그러다 머리에 총이라도 쏴버리면 동네 집값만 떨어진다고. 그럴 일 없습니다. 그가 라이너스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없다고? 어째서? 하실 말씀 더 남으셨습니까, 클래퍼 여사님? 라이너스는 이를 악문 채 중얼거렸다. 클래퍼 여사는 이만 가보라는 듯 손을 휘휘 저었다. 됐어. 그럼 가봐. 가서 늘 하는 것처럼 고물 LP 플레이어 틀어놓고 잠옷바람으로 춤이나 춰. 창문으로 훔쳐보지 말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만. 말했지. 클래퍼 여사는 그렇게 대답하더니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입에 파이프를 물었다. 당연히 그렇게 말했었지. 안녕히 주무십시오, 클래퍼 여사님. 그는 그 말과 함께 열쇠를 열쇠 구멍에 꽂았다. 대답은 기다리지 않았다. 들어가자마자 문을 쾅 닫고 단단히 잠갔다. 악마의 하수인 칼리오페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검은 꼬리를 실룩거리면서 밝은 초록빛 눈으로 라이너스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골골 목을 울리며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고양이들이 내는 골골 소리를 들으면 보통은 마음이 편해지는 법인데 칼리오페의 소리는 교묘하게 사악한 음모라도 꾸미고 있는 것 같았다. 옆집 마당에는 들어가지 말라니까? 라이너스가 외투를 벗으며 칼리오페에게 잔소리를 냈다. 칼리오페는 골골거리기만 했다. 칼리오페를 만난 건 10년 전이었다. 조그만 새끼 고양이였던 녀석은 라이너스 집의 포치 밑으로 들어와 꼬리에 불이라도 붙은 것처럼 괴성을 질러댔다. 다행히 정말 꼬리에 불이 붙은 건 아니었지만 그가 포치 밑으로 기어들어가자 녀석은 등을 구부리고 검은 털을 바짝 세우더니 하악하고 숨을 뱉었다. 얼굴을 난도질 당하고 싶지 않았던 라이너스는 얼른 물러나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내버려 두면 곧 이곳을 떠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녀석은 떠나주지 않았다. 밤새도록 포치 밑에서 비통하게 울부짖었다. 너무 시끄러워 잠을 청할 수가 없었다. 베개로 머리를 감싸봤자 무용지물이었다. 결국 라이너스는 저 고양이를 빗자루로 쿡쿡 찔러 쫓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손전등과 빗자루를 챙겨 문 밖으로 나선 순간 그는 혼비백산하여 빗자루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녀석은 문 앞
포치 위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녀석은 제 집인 양 유유히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뒤에는 아무리 겁을 줘도 떠나지 않았다. 6개월이 지날 무렵엔 라이너스도 포기하고 말았다. 그 즈음엔 이미 온 집안에 고양이 장난감, 고양이 화장실, 칼리오페라고 적힌 밥그릇과 물그릇이 가득했다. 언젠간 클레퍼 여사한테 호되게 당할 거다. 라이너스가 젖은 옷을 벗으며 칼리오페에게 말했다. 그때 내가 구해줄 줄 알고? 천만의 말씀. 네가 다람쥐를 잡아먹으면 그 할머니가 그래. 무슨 짓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슬퍼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칼리오페가 느릿느릿 눈을 깜빡였다. 그 모습을 보니 한숨이 나왔다. 그래, 조금은 슬프겠지. 잠옷을 걸치고 단추를 채웠다. 잠옷은 15년 근속 기념으로 회사에서 받은 선물이었다. 그날 그가 받은 카탈로그는 총 2페이지였는데 한쪽에는 잠옷, 다른 한쪽에는 촛대가 있었다. 라이너스는 그중 잠옷을 골랐다. 머리 글자를 새긴 물건을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을 쭉 해왔기 때문이었다. 잠옷 가슴팍에는 LB라는 머리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젖은 옷가지를 챙겨 방을 나서자 뒤에서 쿵쿵 소리가 들려왔다. 칼리오페도 따라 나오는 모양이었다. 옷을 세탁기에 집어넣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회계서 따위는 필요 없다고. 라이너스는 다리 사이를 오가는 칼리오페를 향해 말했다. 안 그래도 생각할 게 얼마나 많은데. 예를 들면 내일 말이야. 어째서 매일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 그는 본능적으로 오래된 빅트롤라 LP 플레이어 앞에 섰다. LP 플레이어 아래 서랍 속에서 레코드를 넘기며 듣고 싶은 노래를 찾아 회전기에 올린 뒤 바늘을 내렸다. 곧 에벌리 브라더스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오로지 꿈꾸기만 하면 된다는. 라이너스는 몸을 앞뒤로 흔들며 부엌을 향했다. 칼리오페가 먹을 건사료와 자신이 먹을 시판 샐러드를 꺼냈다. 조금은 반칙해도 되겠지. 샐러드 드레싱 좀 뿌린다고 큰일이야 나겠어? 라이너스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불렀다. 당신을 원할 때면 오로지 꿈꾸기만 하면 돼. 누군가 라이너스에게 외롭냐고 묻는다면 그는 깜짝 놀라 얼굴을 찌푸릴 것이다. 그건 뜬금없는 걸 넘어 충격적인 말이니까. 그리고 외롭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사실은 외롭지만, 처절하게 외롭지만 말이다. 어쩌면 어느 정도는 정말 외롭지 않다고 믿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어도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무리 커도 혼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받아들인다. 그게 그들의 인생이니까. 라이너스는 27살 때 자신의 삶 역시 그럴 운명이라는 걸 알았다. 라이너스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무슨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그저 어쩐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흐릿한 것 같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선명한 세상에서 자기 혼자만 흐릿한 것 같았다. 그는 다른 사람의 눈에 띌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 그 사실을 받아들였고 이제는 40살에다 고혈압과 두둑한 뱃살까지 가지고 있었다. 물론 때때로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며 다른 이들의 눈으론 볼 수 없는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지 살펴보기는 했다. 창백한 피부와 불룩한 두 뺨, 입가와 눈가에는 주름이 잡혀 있었다. 정수리가 허전해지기 시작했지만 검은 머리를 짧고 단정하게 다듬었다. 스쿠터 타이어로 써도 충분할 것 같은 뱃살은 잘 관리하지 않으면 곧 화물차 타이어 크기로 불어날 것 같았다. 아무리 봐도 그는 평범했다. 40살인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
에벌리 브라더스가 리틀 수지를 향해 일어나, 일어나, 리틀 수지 하고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작은 부엌에 앉아 샐러드 드레싱 한두 방울을 떨어뜨린 샐러드를 먹으면서 내일 최고위 경영진을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걱정하는 동안 라이너스의 머릿속에 외롭다는 생각은 한순간도 스쳐가지 않았다. 그가 가진 것만큼도 못 가진 사람들이 존재했으니까. 그에게는 비를 막을 지붕이, 배를 채울 토끼밥이, 머리 글자가 새겨진 잠옷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 같은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다. 가만히 앉아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에 빠질 시간은 없었다. 때로는 침묵이 그 무엇보다 시끄러운 법. 침묵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는 머릿속으로 정처 없는 생각을 따라가는 대신 규칙 및 규정집, 이것을 집어들고 깨알 같은 글씨를 읽기 시작했다.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는 몰라도 마음의 준비는 해야 했으니까.